네, 반갑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 왔죠? 용감하게 정말 개강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잘 와서 이제 오늘 마무리 종강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보고 시간이 오늘 2강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종강으로 이제 가베울의 토종 살리기 활동 어떻게 걸어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가베울의 전사만 해도 사실 밤새워서 얘기하려면 얘기거리가 참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남도를 알게 된 게 2007년, 2008년, 2009년 문체부에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이제 연구 책임자로 남도를 지역을 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1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어떤 지역 문화 활동을 하는 거를 가서 컨설팅 해주고 이제 평가하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그때 제가 아는 전국의 여성 활동가들을 제가 그때 거의 많이 알게 됐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지역이 강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진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강진 문화원 사업이었는데 이제 한금정월이라고 여성 일제시대 때 여성 국악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판소리 레코드판을 낸 훌륭한 여성 국악인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강진 출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연극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문화원 원장님이 한 200명 들어서는 강당에 사람들을 가득 모아놓긴 했는데 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죠. 일단 내가 준비해간 사업 설명회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걱정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극을 올릴 수 있을까? 이 걱정부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 설명회는 하고 이거는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냉정하게 사업으로 보는 분이라면 그냥 여기는 사업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풀뿌리하고 같이 활동을 해온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연극을 올리게 지원을 해야겠다. 사실은 저는 컨설팅하고 평가해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이제 지원 업무가 주 업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랑 의논해서 여기는 1년 만에 연극 못 올립니다. 2년 갑시다. 하고 이제 제 후배이면서 제자가 연극하는 애한테 여기 가서 좀 연극 지도를 해줘야겠다. 연극 사람이 없다. 그래도 너무 착한 애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더니 선생님 이거 오가면서 연극 지도 못합니다. 가서 내려가서 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 가서 남도에 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연극 지도를 하고 2년 후에 연극을 올렸는데 이제 결과물 발표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잘했어요. 왜냐면 남도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신명이 있어요. 그래서 강강술래 같은 그 가락이 다 몸에 배 있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다 외우고, 그러면서 제가 컨설팅하러 수시로 강진을 가게 됐어요. 강진을 가게 됐는데, 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어릴 때 이렇게 남도 투어를 한번 했죠. 근데 그때는 강진이 되게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변변한 호텔이 없어요. 모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인데 1년에 몇 번을 가니까 그 문화원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생에서 고비고비 인연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강진을 곳곳을 보여줬어요. 갈 때마다. 근데 이제 강진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흥준의 우리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남도 답사 1번지로 강진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과 문화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결합돼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골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학교에 있었을 때니까 이제 저는 외국에 학술대에 나가는 때 열심히 영어 논문 번역 시켜가지면서 발표하러 나간 이유가 논문 발표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건 논문 발표는 하루 하면 내가 그 다음에는 투어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외국을 나가서 내 돈으로 나가기 힘들고 논문 발표를 하고는 왕복 비행기값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한 10여 개국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물론 외국도 훌륭하죠. 그러나다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거 너무 훌륭한데 이 남도답사는 근데 시골이에요. 남도는. 그런데 이제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죠. 문화유산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냥 어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마을길을 그냥 걸어보면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때는 저는 4월을 권하고 싶어요. 4월이면은 생명이 막 움트거든요. 그냥 그때 거기 걸으면요. 그 생명이 움트는 기운이 막 온몸으로 느껴져가지고요. 그냥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특히 달이 뜰 때 그 마을길을 걸으면 어디 동화 속 그 어떤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은 내가 또 좋은 외국 관광지도 있지만 실망한 데도 많았거든요. 너무 좋다. 이런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남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가배우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여성주의 문화답사 단체를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주의 문화답사로 출발한 것만 좀 따로 설명하려면 긴데 요지는 뭐냐면 지금의 이제 우리 문화답사 이제 여러 가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지자체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답사가 히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사실 히즈스토리 여성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라도 여성의 관점으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이제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문화 답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가벼운 답사단체를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사람들을 제가 아는 서울의 모든 네트워크 NGO를 다 동원해서 강진 가자 그래가지고 1년에 막 10회, 15회까지 제가 초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시 하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진을 한 300km를 그때 걸었어요. 그래서 코스를 13개 코스를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강진군의 프로젝트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해찰을 부리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해찰 부리다는 말이 뭐냐면 어디 심부름 시킬 때 이게 표준말이더라고요. 뭐 사와라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를 바로 빨딱 사오는 게 아니고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온갖 걸 다 구경하고 다 하고 개구리도 보다가 뭐 꽃도 보다가 이렇게 해찰 부리다라는 말이더라고요. 표준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찰길이라고 해서 이제 코스를 13개를 개발을 해놨는데 제가 아직 다 못 써먹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 중에 2-3개 코스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주 올레처럼 그런 충분한, 근데 그게 아마 저는 이제 그걸 강진만을 깊이 들여다봤고, 그 외에 남도에 뭐 진도, 담양, 해남, 영암,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한두 코스들은 다 이렇게 같이 다 투어하고 개발해놓은 코스가 있는데, 이제 강진을 제일 많이 들여다봤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 젊은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너무 또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비를 싸게 해서 이렇게 받은 거야. 지원비도 따고 해서. 근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한 2년인가 해보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1인당 우리가 15,000원 정도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그 남도 여성과 산림예술이라고 저 뒤에 제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연구비를 따면 상당히 이 경비가 1년에 오가는 경비가 수백만 원 들어요. 수백만 원 차비가 차비만 해도 체류비 뭐 해서 이제 그런 경비 다 쓰고 거기 가서 조사하려면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집어넣어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비용을 다 충당하면서 이제 또 그 단체 운영비도 좀 충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 프로젝트 따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강진에 그 여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알게 됐죠. 지금도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랑 이사로 결합하고 계신데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님들이시기도 하고 뭐 제다사이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근데 이런 좋은 지역이 왜 생협이 없냐, 생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분들이 그래 그럼 이런 생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막 1년 이상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면서 이게 이분들이 생협을 하기에는 어렵겠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생협이 안 돼요. 네. 느낌이 와서 제가 이제 거의 개장할 쯤에 이게 생협이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이거 생협 적으면 안 되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된대. 열어야 된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열어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건 망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근데 뭐 이분들이 고집이 있으니까 그럼 하세요 하고 이때 이제 저희 가벼울이 모금하고 뭐 저희 출자 내고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망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사를 가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제가 살림을 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뭐가 있냐면 이 입맛이 살아있어요. 그 입맛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몇 해 전까지 장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맛을 내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연로하고 그러니까 장을 못 담그시는 거죠. 못 담그시니까 제가 생협에서도 된장을 사서 먹어보고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재료는 좋은데 이 장맛이 엄마가 담궈준 그 장맛이 아닌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남도에 가서 늘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된장국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맛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마을이 다 토종 농사를 다 짓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막 번쩍 띄었죠. 그러니까 토종 살리기 운동을 씨드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제가 알았는데 그거는 텃밭 농사에서 조금씩 씨를 모아서 씨 나눔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거 마을 전체가 토종 농사를 저희 굉장하네 하면서 야 그럼 이 맛있는 거를 어떻게든 받아 먹어야겠다. 제가 좋은 음식에 대한 선호는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해서 이제 달맞이 마을 꾸러미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실무력이 없잖아요. 실무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본부를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을 그 마을에다 내고 우리 사무장을 거기 상주시키고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꾸러미, 사무, 인력부터 포장, 택배부터.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 젊은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마을이 온갖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2년을 하다가 우리 여은주 사무국장이 지금 그 단호박 그 유기농 농사꾼이 됐거든요. 거기 이제 독립해서 그 옆마을에서 살아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죠. 2년 하다 그만뒀는데 너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맞다. 그 고개 끄덕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베오리를 하면서 이제 직거래 하는 법을 다 배웠으니까 독립해서 너무 잘해요. 지금은 유기농 농사꾼이 됐고 아이 둘 낳고 너무 체험농장 운영하면서 훌륭한 농사꾼 하나를 가베오리 길러냈죠. 길러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가베오로 훌륭한 이권이 빠져나갔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어떻게 해서 인건비 지원 따내서 이제 상주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우리 역량이 안 쌓이더라고요. 고갈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역량은 쌓이지 않고 마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그래서 마을은 예비서 사회적 기업이 됐지만 가벽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사무국장을 그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달맞이 마을이 고령화되니까 점점 거기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농사짓는 가지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은 죽기 직전까지 농사는 지셔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한 20가지를 졌다. 이것저것 해서.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제 80세가 된다 그러면 한두 가지 돼도 죽긴 져요. 텃밭에서. 근데 그분이 사라지면 그 씨앗도 같이 사라져요. 그게 이제 토종농사의 운명이에요. 그게 텃밭 농사 수준인 거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달맞이 마을의 이 고령화의 그 한계를 보면서 이제 점점 다양한 토종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전국에. 찾게 돼서 지금 전국에 그래도 토종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많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좀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면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약재배를 해서 농사 많이 져줄 수 있다. 팔아줘. 이런 큰 농장들도 몇 개 있고, 이런 네트워크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구축을 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이거 토종 구매하세요라고 올리는 게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이 힘든 거예요.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개인 프로젝트와 가베우리를 두 개를 쥐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베울의 운영비도 모자라고 저 활동비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10년부터 했는데 이 몸이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와서 이제 제가 몇 년 전, 2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제 개인 프로젝트만 해요. 두 개를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게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는 계속 퍼부어줘야 되는, 어느 정도까지는 퍼부어줘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제가 이사장을 하면 안 되겠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장을 막 이제 물색을 한 거예요. 물색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토종 포럼을 한 게 2017, 2018년인 것 같은데, 그 이사장님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토종 포럼을 우리가 한 10회 정도 했는데, 그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강사비랑 뭐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선뜻 지원하시겠다는 분이, 우리 아마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박기영 원장님, 서정환 의원 지금 하시는 박기영 원장님이 한번 이걸 담론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포럼을 하자. 그래서 포럼 지원금을 2천만 원 선뜻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그때는 우리 사무실이 없었어요. 조그만 사무실이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 공간 대여료도 꽤 비쌌고 2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토종 생산자들 다 모아서 한 번씩 강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장님까지는 박 원장님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포럼에 참여해 주셨던 분이 지금 현 김지영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한테 읍소를 했죠. 이게 이제 제가 힘들고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는데 해주세요 했더니 이사장님이 맡아주셨어요. 그게 2018년인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하고 올해 또 이제 새로 이사장님을 또 수락해 주셔서 앞으로 또 3년 이사장님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접어야 되나? 이게 나 혼자는 안 되는데 막 그럴 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맡으면서 새로 이사들을 또 영입을 하면서 그 이사들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아직은 더 하라고 하나보다 해서 이사들이 이사 회비도 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도 얻었고 이제 2018년에 강진 집도 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일어서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김지영 이사장님은 안 나서세요. 뭐 가벼울 인터뷰 하라 그럴 때 이사장님 좀 인터뷰 좀 하세요. 그래도 나한테 하라 그러고 안 나서요. 그냥 뒤에서 제가 땅같이 든든하고 산같이 단단한 이런 어머니, 큰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이세요.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필요한 거는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세요. 이거 다 공간을 차렸고 이 공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다 돈이 다 들어서 다 해놨는데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사라가 에어컨 놔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척척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죠. 이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거죠. 토종을 살리려면 이게 먹어야지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뭔가 잘 모르지만 식품 사업 같은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 NGO만 하고 연구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이걸 하라고. 근데 되게 관심은 가지세요. 관심은 가지시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발을 못 들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본인들의 사업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미 잘하고 계셔서 이것까지 모든 사업이란 게 이렇게 뭔가 셋업이 돼서 뭔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들이 바쁘니까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에 작년에 이제 스스로 갈 수들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가벼울과 저한테는 모험인 게, 저한테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하시던 얘기 있어요. 김정희는 평생 NGO 분이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계세요. 그만큼 제가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야, 내가 이걸 사업을 제대로 해내면 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뒤집어 엎는 건가 되겠네 싶기도 하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10년 전에는 안 해요. 10년 전에 몰랐죠. 이게 전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모험을 시작을 한 겁니다. 모험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사회적 기업의 95%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원받고 이럴 때는 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살아나면서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게 큰 이제 관건이죠.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살아남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집을 사고, 2018년에 샀나? 2019년에 샀나? 네, 지금 헷갈리네요. 한두 해가. 집을, 작년에 샀나 봐요. 작년 초에 샀나? 그래서 사서, 하여튼 그 165평짜리를 너무 싸게 샀어요. 2천만 원이 샀으니까 너무 싸게 샀죠. 근데 그게 다 인연인 거예요. 10년 동안을 당진에 오가니까 그분들이 저를 내지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런 집들이 부동산에도 잘 안 나오고요. 나오면 내지인 거래가 돼요. 근데 그거를 나왔을 때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집이 나왔으니까 보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조건 뭐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데를 찾겠지만 그냥 일단 가진 돈 대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덥석 잡아서 이제 165평 사놓고, 이게 또 이제 공사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를 해야겠다. 집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거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소식지에 지금 내보내야 될 건데, 정산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회비가 한 1,500만 원 들어갔고요. 이사회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금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한 2,29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모금에서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1,300만 원, 1,33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며칠 전에 결정이 됐어요.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출, 저리 대출이 있거든요. 그게 3,000만 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8,0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식당 허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는 걸 허가를 냈어요. 유통 전문 판매업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장을 우리가 하나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우리가 재료를 다 공급을 하고 요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문 생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누룽지하고 흑마늘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더 요게 이제 더 가능성 있는 토종식품이다. 그러면 농민하고 계약 재배해서 공장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지금 이달이나 이제 대출 결정이 됐기 때문에 8월 달에 하나 더 이제 허가를 받으려는 게 이제 직접 판매 제조. 직접 판매 제조는 뭐냐면, 빵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거는 소비자한테 직접 다 팔 수 있어요. 홈쇼핑 같은 거 다 구축해서 팔 수 있는데, 어디에 납품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울브레드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직접 판매 제조를 해서 내보낼 수 있건 내보내고,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유통유물 판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즉석 판매 제조를 강진해 내고, 여기도 지금 그걸로 전환을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팀이 형성이 되면 이제 즉석 판매 제조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 살리기를 이제 왜 할까 해서 근데 그건 제가 아침에 카톡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제 홍보 그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일단 건강 최고의 건강식품이죠.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그 약성이 있는 식품은 토종일 때 참이 돼요. 계량 유기농 계량이라도 그 약성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맛의 배신이라고 여기서 수업에서 5분뿐이 여러 번 못 보셨죠? 그거를 집에서 찬찬히 한번 다 보세요. 다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살리죠. 자연을 살리고 씨앗이 코팅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제초제 코팅된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벌하고 나비를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씨앗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종자 주권을 살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이게 코로나하고도 지금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생물 다양성이 파괴돼서 코로나가 오는 거거든요. 네,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에 있지 인간계로 오지 않아요. 근데 인간 세계, 자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없어지니까 자연 세계 70억 인간 숙주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 문화예술, 관광술래, 김치와 김장문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무형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게 여성문화예요. 그죠? 근데 이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개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훌륭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존하는 국가정책이 없어요. 근데 그 문화유산이 사실의 토대가 뭔가 했을 때 제가 토종농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문화를 보면서 토종농사, 이게 가장 오래된 토종농사, 여성의 발명품이죠. 만년된 여성농사.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여성문화예요. 저는 이 DNA가 오늘날의 BTS도 나왔다고 봐요. 기본적인 신명이 있거든요. 강사설레 여러분 안 쳐보셨죠? 쳐봤죠. 그러면 그 신명 때마다 근데 그거는 그 신명은요. 그건 진짜 탁월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내고 관광술래를 같이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진대 식당은 공연이 있는 식당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제 식당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강강술래 공연, 한국춤 공연하고, 그래서 그 전문가 선생님을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전문가 인력 지원비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자부담 10%만 하면 훌륭한 예술가를 지금 몇 년 동안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도에서 최고의 예술가가 제가 저와 결합을 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이라고, 거리의 춤꾼이라는 분이 저랑 같이 가배우라고 결합을 해서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강강술래를 추는 게, 그래서 그 마당에서 같이 추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코로나가 빨리 가야 돼요. 그것까지 이제, 그게 가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뿐이 없죠. 보여주는 데서 그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이 있는, 그러니까 이 토종 문화를 온전하게 살리고 싶은 거점이 되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식당 기획을 했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공사가 내 마음대로 100%는 안 됐어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그건 차차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쓰러지는 집, 다 허물나는 집을, 그 집에 이 한옥에 석가래를 살리고 싶어서 그걸 살렸어요. 그거 하나 이제 작업하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그런데, 자, 제가, 토종에 절대적으로 목매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지구,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고,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은 고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상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죠? 일상적인 즐거움들이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이런 즐거움은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자잘한 즐거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참 고인 게 많고, 그 까미의 부조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부조리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좀 이런 고민을, 어떤 면에서 저는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인데 그 고민을 왜 하게 되냐면, 제가 첫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생모가 3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뿐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지? 이 질문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고3 때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읽은 게 실존주의 문학, 까미, 사르트르, 반은 이해하고 반은 분위기에 취해서, 그게 그런 작업을 그렇게 하게 된 게 이제 결국 생모의 빠른 죽음이죠. 어떻게 사는 게 빨리 잘 사는 걸까? 이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늘 가져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리하다. 부조리한데 근데 부조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나마 잘 사는 걸까? 이게 부조리를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개인이고, 그래, 그냥 내 지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연이 닿는 일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상처 주지 않고. 이런 정도 정리됐다고 할까? 그래서 하나 제가 인연이 돼서 만난 게 토종인 것 같아요. 이제 여성학을 하면서 이제 여러 여성학의 무수한 이론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나는 이런 여성주의를 해야겠다 하고 한 게 에코페미니즘. 그래서 저는 살림 여성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고 삶을 고민하고 어떻게 잘 사는 게 맞나라고 고민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답인 것 같더라고요. 보편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33살에 백만장자였고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고요. 53살에 억만장자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최고 부자가 되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엘렌 피셔번이라고 이제 말라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그 병원에 검진을 갔을 때 그 병원 로비에 쓰여 있는 그 액자에 걸려 있던 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그때 한 엄마가 병원 로비에서 우리 딸을 좀 입원시켜달라는데 이 엄마는 돈은 없는 엄마고 돈 없는 엄마고 이 딸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고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고 이런데 그 간격이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시켜서 몰래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 입원비를 다 대주고 이제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게 행복한지 몰랐다. 너무 행복했던 거야. 이 소녀가 치유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록펠러가 그때부터 자기 이제 자선 사업가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고 후반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뿐이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한테. 나 43년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러는 거는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는 일이에요. 나누는 일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편적인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이런 사람만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기르면 이런 거 비슷하게 안 느끼나요? 건강하게 욕심 없이 아이를 기르면 최선을 기해서 아이를 기르면 나 엄마 노릇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 노릇도 저는 애 둘이 이제 다 장성했어요. 딸은 직장을 가졌고 아들은 이제 공부 마치고 왔고요. 얘 두 애가 이제 다 컸잖아요. 비슷한 걸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부모 노릇은 건 아낌없이 주는 거야 되잖아요. 얘들한테 뭘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게 자립심을 일단은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다 끝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만 보면은 난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다 했으니까. 왜냐면 나는 그게 있었어요. 엄마가 소련 곳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공포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그때 빨리 죽을까. 저는 또 맞이였거든요. 내 두 동생이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얘네들을 풍족하게. 그래서 우리 얘네들한테 우리 집이 아지트였어요. 친구들이 다 오는. 그래서 나중에 귀찮았는데 무수하게 라면 끓여주고 무수하게 칼국수 끓여주고 음식을 잘하진 않지만 근데 걔네 그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사이클 타러 다니고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렇게 뭐 동생들이 알건 모르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 결혼을 해서는 애를 낳고 나서는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두 애들이 어떻게 되지? 이 걱정. 근데 이제 그 공포가 이제는 나이 들면서 이제 애들이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이 없다. 이제 가벼울 일 때문에 내가 몇 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벼울 때문에 한 40년 정도 살았어요.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젊은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내 두 자식은 잘 키웠으니까 이제 내 두 자식만 잘 키우고 떠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른 자식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네. 우리 재현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우리 제가 지금 혼자 하기를 너무 더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제 박사 논문을 딱 끝내니까 저한테 든 생각은 제가 그때 집도 좁으니까 책을 한 3분의 1을 처분하면서 든 생각이 나는 돈은 없고 어쨌든 박사까지 했으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지식이 짐이죠. 등계. 이거를 다 나눠주고 가지 않으면 내가 너무 무거워서 내 영혼이 가볍지 않겠다. 근데 그거는 뭐 지식일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알아서 아는 어떤 나의 표현해야 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이거를 나눠주면은 나는 굉장히 가벼워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나누는 삶의 하나로 그냥 가벼움과 토종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무수하게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데는 그냥 내가 조금 후원을 하는 거죠. 옛날에 학교 있을 때 월급이 좀 있으니까 많이 후원했는데 지금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내가 행동을 못하니까 조금 후원으로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희망은 뭐냐면 이 나누는 가벼움을 나눔의 선택의 장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몇 년을 혼자 못하니까. 그게 뭐 다른 장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삶이 행복한 거는 맞아요. 행복한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은주가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훌륭한 농부가 됐잖아요. 이전 사목장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잖아요. 이게 이제 가베울의 영향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독립해서 잘 살게 됐구나. 이런 게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베울의 꿈은 이걸 하여튼 기업가에 길을 들어섰으니까 이제 먹이고 싶고 잘 살리고 싶은 어머니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같이 운영하는 어떤 토종식품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체화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 기업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냈어요. 서류가 수십 개요. 그거 너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하여튼 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통과될지 아니면 밀려가지고 또 다음번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됐고 이제 몇 년간에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사업 개발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에 5천만 원 지원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1년에 1억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사업 기반을 잡으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젯밤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이 되면 냉동 간편식 시장이 10조 원대가 된대요. 엄청나죠? 근데 이미 현재도 그렇고 이제 지난주가 제가 NGO와 기업가들이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서초구에. 너무 좋아서 내가 막 달려갔어요. 왜냐면 저는 기업을 몰라요. 평생 NGO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방배우 다음 재단 대표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고 지적이신 분이더라고요. 나는 대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지 최근에 책을 한 대여섯 권을 다 리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오늘 우리 간식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몇 기업이 나온 얘기가 이제 기업에 이제 이렇게 우리 물건을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큰 식품기업이요. 다 지금 GMO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죠? 라면이니 우리 걸 줄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걸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되게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여기가 크면은 이윤을 이제 몇 프로를 받을 거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단법인이면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단법인은 이윤이 나면은 공익적으로 써야 돼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불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걸 공익적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투자하지 않죠. 받을 돈이 없어요. 투자해도.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부금을 줘야 돼요. 투자는 못해요. 그래서 투자하면은 그분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제 희망의 단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대여금도 있고 대출도 받았지만 이제 이걸 다 갚아야 가죠. 한 3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데 아마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짐작을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버린 건데 우리가 이제 이사회비가 이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안정적인 게 있고 후원금이 있어요. 근데 그 후원금을 어떻게든 안 쓰고 모아서 이제 갚아야 되고 또 이제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후원금 적립도 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갚아가면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강진식당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저기가 임대료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임대료. 여기도 이 공간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한 달에 지금 8, 9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후원금 들어오는 거를 임대료 다 줄거리로는 공익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해서 참가비를 내준 게 임대료 감당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이런 사업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임대료 안 내는 구조, 서울도 이제 그거를 임대료 안 내거나 덜 내는 구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진이 어쨌든 거기서 식당을 열게 될 거고, 유통점은 판매 허가 받았고, 이제 즉석 판매 제조도 다음 달까지는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하게 된 희망이 뭐냐면, 서울시가 마을 활력소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의 NGO들이 연합을 하면은, 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땅을 사주고 건물까지 지어줘요. 근데 그게 25억 한도예요. 됐어요, 우리가. 여기 공동이가 어린이집. 제가 여기에 토박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94년생인데 95년대에 이사 와서 계속 사니까. 그때 같이 엄마들하고 만든 어린이집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들하고 다 같이 연합해서 같이 했죠. 했더니 됐는데, 지금 한계가 뭐냐면 25억 한도더라고요. 25억이면 여기서는 25억 가지고 강남에서 못해요. 이 우면동이 제일 싸요. 내가 일로 들어온 이유가 강남에서 제일 싸서, 임대료가 제일 싸서 이 구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35억은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엄마들이 열심히 지금, 그래서 저랑 같이 그때 가서 기업가들도 만나면서 10억 모금하려고 열심히 분들 뛰고 있어요. 10억을 모금하면 이제 그 공간이 생기면,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데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고민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네, 서울시의 사업인데 착한 임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제 이것도 비슷해요. 서울시가 건축비의 거의 90%를 지원을 해주면서 근데 자부담을 10% 해서 5천만 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 자산이 현재 5천만 원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 식당 증축을 해서 아마 자산이 아마 한 1억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산 가지고 되면은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이거와 별도의 또 자산을 요구하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다 이제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저리 융자해주고 해서 35년을 우리한테 위탁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1층은 공공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층에서 이 토종 식당이나 토종 식품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시민자산화라고 뭐 이제 막 뜨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몇 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이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근데 혼자는 못하고, 이거는 이제 일당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아무리 큰 일도, 조그만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미미한 일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즉석제조 허가나 팝업식당. 팝업식당은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진작 시작했을 거예요. 팝업식당을 여기 우리 수업 들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박희정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무 과정한테 반찬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하루 해보니까 물론 그때는 굉장히 만드는 음식이 엄청 많아서 힘들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빡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아무 시설을 해놓고 하나는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 구축도 좀 해야겠지만 이게 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레시피는 오히려 이제 우리 이게 간단한데 오히려 간단하고 이게 뭐 다듬고 식재료 다듬고 이게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인 거죠. 자, 팝업 식당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예약제 팝업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올까? 최소한 팝업 식당 하루 한다고 그러는데 4-5명이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4-5명 인건비가 나올까?
이 고민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처음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50%만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50%뿐이 못 나와. 그러면 아니, 이걸 서울시에 그 강의를 같은 거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다 답장해 보면 꼬는 걸 잘 잡으면서 그나마 알아는 보겠지만 가나다 밥성은 서울시가 그 공간을 직영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같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엄마들이 하는 팝업 식당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근데 이걸 매일 하는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내가 이 빡센 노동을 한 달에 한 번 해볼 수 있을까? 두 번 해볼 수 있을까? 매주 1회나 할 수 있을까? 가늠이 되시잖아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희망은 뭐냐면, 여기 지금 소울브레드 있죠. 아까 우리 소울브레드 빵을 못 샀다고 하는데, 여기가 동네인데 못 사. 너무 잘 돼서. 네. 소울브레드가 서울에서 10대 안에 드는 빵집이거든요. 제가 소울브레드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거기는 테이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다 이제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좋은 음식을 만들면 명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는 최고예요. 그죠? 그리고 자연도 살리고 너무 명분은 있어요. 그렇다면 꾸준히 하면 명품이 되겠다. 이 감은 와요. 꾸준히 하면. 근데 이제 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손익분기점이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꾸준히 하면 이건 되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 동료가 필요하다. 동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베올의 이제 자체 브랜드로 이제 가을에 이제 쇼핑몰도 구축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델로 삼는 건 이 옆에 있는 소울브레드.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주문해 먹는 제주도의 덕인빵, 쑥보리빵, 빵집. 그다음에 성심당은 제가 빵을 주문해 먹진 않았어요. 근데 성심당이 개인 빵집으로는 최고죠. 그래서 1년에 그 빵집 하나 매출이 연간 40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이런 모델이에요. 좋은 거 하나. 근데 성심당이요, 우리 밀이 아니에요. 수입 유기농이에요. 근데 수입 유기농은 제가 약간 의심을 해요. 유기농은 맞는데요. 뭐든지 음식 그게 장기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을 하려면. 그때 장기 보관할 때 이걸 어떻게 보관하는가 사실은 제가 궁금해요. 그게 유통이 올 때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에피온이라고 훈증 처리를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통관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유기농으로 키웠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훈증이 좋은 훈증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수입 유기농을 안 믿어요. 어쨌든 멀리서 날아오는 거 네. 자체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건강한 식물을 찾으니까 그냥 성심당방집이 1년 매출이 400억이더라고요. 근데 성심당은 그런 것도 있지만 튀기는 음식이잖아요. 튀기는 소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튀기는 걸 모든 튀기는 정치니까. 그래서 이게 식재료가 아주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빵 자체에서 맛을 느끼니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대요. 그렇지. 책상다리 되게 튀고 맛있는 그래서 하여튼 요거 가지고 우리는 최고 명품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최고 명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동육아를 했잖아요. 공동육아를 제가 할 때 제가 여기에 어린이집이 3번째 어린이집이었어요. 초기였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나서 바로 공동육아 박사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참 행동주의 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박사하면은 연구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공동육아 연구원으로 갔어요. 왜냐면 얘를 얘를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보이니까.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반을 그때 내가 연구원 들어가서 1년 동안 어떻게 그 운영 지침, 어떻게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하고,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하고, 그때 이제 자료집을 다 2개 오늘 다 그거는 실전을 자기가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운영을 해봐도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 능력을 다 갖춘 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 경영을 했죠. 그리고 그걸 정리해낼 수 있죠. 그런 거 다 셋업해주고
페다고지스트라고 이제 막 원장, 능력 있는 원장이 비록 부족하니까 순회하면서 다 어린이집을 교사들을 컨설팅해주는 순회 원장제도 만들고 뭐 이런 기본 세팅을 다 해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 운영 지침서 같은 게 제가 잡아둔 틀에서 조금씩 사례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아마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100개는 안 되고 한 8, 90개? 아마 사이트 들어가서 8, 90개는 돼요.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게 처음 시도한 거죠. 그때는 우리가 시도할 때는 안전사고니 뭐 이런 걱정을 해서 이게 과연 되느냐 너무너무 우리도 우려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어린이나 유치원도 간혹 데리고 나가요. 그게 공동육아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이게 뭐 아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모든 어린이집이 따라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은 생기는구나. 이걸 따르는. 그 다음에 방과후가 생겼고 이거 대안학교가 생겼고 그래서 초기에 성공하는 모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가베올이 초기에 성공하는 모델 하나 보이면 이후에 수십 개, 100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다 갖고 있고 그거를 다 나눌 거니까 이거 다 나눠줄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리고 거기에는 좀 같이 나이 든 이런 우리 엄마들이 근데 이때 엄마는 꼭 생물학적 엄마는 아니고요. 사회적 어머니라는 의미고요. 그 한비아가 자기가 이제 여행을 하고 나서 결국 한비아도 다니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정착한 거예요. 나눔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월드비전을 했죠. 한비아가 맞나요? 이럴 때 자기가 한 얘기가 나는 사회적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서 시작을 해요. 사회적 어머니다. 그 사회적 그 살린다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림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저의 중심 키워드로 삼는 게 사회적 어머니라는 건 꼭 생물학적인 어머니도 얼마나 애들 학대하고 스카이캐슬 같은 또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죠? 한 끗 차이로 정말 내 아이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한 끗 차이로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과 그리고 그런 모델에서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와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비건 청년, 실업자 청년들하고 그리고 탈학교 청소년들인데 요리에 관심 있는 탈학교 청소년한테 이 토종 음식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였어. 이 발상은 뭐였냐면 제 아들이 홈스쿨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야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방치였지만 제가 해준 거는 그때는 이대에 있었을 때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매주 빌려다 줬어요. 독서량이 아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영시를 쓰고 뭐 다 되는 이유가 영어 책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인문학은 홈스쿨에도 오히려 더 낫구나. 왜냐면 얘가 학교도 갔으면 그만한 독서량을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탈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7만 명이 나온대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몇백 명 수용해요. 얘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혼자 뭐 이제 영화 보고 뭐 그다음에 전시회 보고 자기 혼자 잘했어요. 이렇게 혼자 잘하고 그런 또 카페 동아리들이 있더라고. 탈학교 애들 동아리를 하고 같이 만나서 전시회 다니고 뭐 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문제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 체제하고 안 맞는 거고 우리 알잖아요. 학교 체제가 그죠? 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아도 아닌 애들을 얘네들을 위한 얘네들이 다 자기 혼자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라는 게 참 어른들이 무책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양한 재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요리에 관심 있는 애들은 모여라. 이런 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언어에 관심 있는 애들은 또 다른 단체가 그런 장을 다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타락계 청소년하고 비건 청년하고 잡아서 교육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젊은 애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나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젊은 그룹이 만나서 그 일을 벌여가면 좋겠다. 이제 그 일을 몇 년 동안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제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끝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10분이라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팝업 식당 같은 걸 하면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을까? 선생님들 그렇게 해주면은 저기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 쉬운 분은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은 식당이라는 개념에서 너무 어렵게 접근합니다. 그냥 힘은 좀 들어요. 집에서 밥도 먹는 거 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서 일을 해요. 근데 거의 준비는 제가 다 하고 그날 이제 그 10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몇 명이서 밑작업이 해놓으면은 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제가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조금은 힘들지만 나머지는 하면은 또 힘든 속에서 재미는 있어요. 그 재미로 시작을 하다 보면 맞아. 하다 보면 또 음식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힘만 된다고 했는데 재미도 있어요. 뭐가 지금 우리가 사라졌냐면요. 우물가 문화가 사라졌어요. 우물가. 이게 수다 뜨는 문화거든요. 약간 우리 수업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오는 게 음식도 만들지만 사람들 모여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좋죠. 그죠? 그 우물가 문화가 사라졌어요. 근데 우물가 문화는 뭐냐면요. 이게 자연인데 시몬드 보바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 가부장사 사회가 5,000년이 왔잖아요. 여성이 언제 자유의 공간이 어디냐? 자연이라 그랬어요. 자연은 온갖 규범이 없죠. 자연 속에서 여성이 자유로웠다 그랬거든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근데 그 자연이 어디냐면 그 자연과 사회가 이렇게 적절히 결합된 게 우물가 문화예요. 우물가와 빨래터. 우물가 빨래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문화를 한국식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문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경험만 이게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김대기 선생님도 자기가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자꾸 하시잖아. 그죠? 저도 음식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지만 제가 음식 강사를 할 때 생각을 한 번도 한 번도 그냥 해서 맨날 먹이는